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자, 그 사건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개화를 가는 게 맞는 방향인가 아니면 쇄국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상당히 논란이 남아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중들 사이에서는 위정척사 운동이라든가 이모군란 같은 사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이모군란이 실패로 끝나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이름의 아주 끔찍한 조약이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체결이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악영향이 있었고요. 동시에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조차도 자기 나라 군대를 조선 내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특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쇄국을 외치자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뭔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개화의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이 개화로 받아들인 문물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개혁, 국가를 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당시 시대적 흐름, 근대에 맞게 개혁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근대 개혁 운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조선이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 개혁운동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이 개혁이 성공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뭔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돼 있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일제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말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근대개혁 운동을 실패함으로써 나라를 강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민족이란 게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거든. 그래서 한 번 개혁했다가 실패했다고 그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성공할 때까지 여건이 되는 한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우리 학습지에 있듯이 이 갑신정변이란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 광무개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개혁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새로운 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2단원부터는 쇄국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개화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개혁운동의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생각이란 걸 할 줄 알면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이 갑신정변이랑 개혁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럼 그 다음 개혁을 할 때 똑같이 하진 않겠죠. 실패한 것을. 그대로 하진 않고 뭔가 살릴 건 살리고 바꿀 건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적혀있는 이 모든 개혁 내용들이 비슷한 듯 나름의 뉘앙스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교할 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대개혁 운동을 보실 때는 첫 번째 각 개혁 사건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동시에 이렇게 여러 차례 우리가 개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개혁에 모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실패를 할 만한 그런 원인이나 사유가 있겠죠. 근거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뭔가 개혁을 시도할 때 또 실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패 원인, 바로 각 개혁의 한계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개혁, 갑신정변. 자,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고 어쩌다가 실패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이 사건 이름 갑신정변이에요. 자, 왜 이름이 갑신정변인가 살펴보자니, 자, 정치적 변란, 요즘 말로 치면 쿠데타입니다. 힘에 의해서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 사건이 앞에 갑신년 1884년에 발생했다고 해서 이 사건 이름이 갑신정변인데요. 근데 이 갑신정변이 유난히
연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개혁에 비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개혁들은 거의 1890년대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 혼자 80년대거든요. 자, 왜 이렇게 이른 시기에 최초의 근대 개혁 운동인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느냐? 상황을 보니까 이때 정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 그걸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일단 당시 시대적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갑신정변 1884년 전후 시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시기는 이모군란,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 거의 직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상당히 심각해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도 적었던 이 조약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 슬슬 이름 외우셔야 되는데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요 조약이 문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뭐 외우라고 잘 안 시키는 거 알죠, 여러분? 이름 좀 제발 외워주세요. 꼭 외우시고. 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그럴수록 똑똑한 지식인들 사이에선 하루빨리 개화를 통해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뤄서 이 청의 내정 간섭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이제 막 가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시 개혁을 이끌어가는 지식인 세력, 이들을 우리가 개화파라고 부르겠는데 이 개화파들 사이에서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개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의 방법으로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둘러싸고 세력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쌤이 이게 학습지 칸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옆에다가 적을게요. 바로 이 개화파를 한쪽은 온건개화파, 한쪽은 급진개화파라고 하는데요. 자, 온건개화파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홍집, 우리 앞에서 수신사 조선책략으로 봤었던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개화파가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개화가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라고 외치는 백성들이 저지른 사고, 이모군란 직후 시기거든요. 자, 아직까지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 개화파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것인지 이 개화를 따라잡을 만한 그러한 그 마인드가 아직 구축이 안 됐어요. 아직은 개화라는 것에 대해서 낯설고 어색하고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설득해가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개화를 추진을 하려면 개화 속도를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 와중에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당장 시급하게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들만 고르고 골라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조금 후달린다고 생각하는 과학기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솔직히 이 조선인들 기준에서는 뭔가 문화나 제도적인 측면은 우리께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당장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할 때 우리는 90도 인사잖아요. 그쵸? 인사를 할 때 90도 인사를 하는데 그게 예의 바르고 아름답고 우리 정신에 맞는 건데 서양 애들은 헬로우 하면서 손 흔든단 말이에요. 이건 싹퉁바가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 거고, 동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혁에 뛰어드는 자세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류의 개혁 방식, 속도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김홍집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대대손손 항상 뭔가 발전할 때마다 롤모델로 삼았던 나라, 선진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중국, 청나라거든요. 근데 이 청이라는 나라가 내가 주장하는 이런 점진적, 부분적, 소극적인 방식의 개혁운동을 당시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운동의 이름이 양무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괜히 청나라가 큰 나라냐, 우리가 괜히 그동안 청을 배웠겠느냐, 중국을 배워왔겠느냐, 얘네가 제일 잘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번 개혁도 역시 우리는 이런 걸 흉내를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이제 우리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천천히 서양으로부터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김홍집은 네 글자로 동도서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시 좀 젊은 피에 해당하는 열정이 끌어넘치는, 동시에 보빙사에 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완벽히 우리랑 다른 세계들을 관찰하고 왔던 젊은 층 관료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김옥균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무슨 소리냐 김홍집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
우리 조선이 그동안 쇄국 정책이니 뭐니 꽁 문을 닫고 있는 사이에 세상이 변해도 너무 바뀌었다는 거야. 김홍진 너 기껏해야 수신사 일본 갔다 왔지? 너 그거 보고는 바뀌었다고 말 못해. 세상이 바뀐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너 공장 체험해봤니? 증기선 증기기관차 타봤니? 진짜 너무 심하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조선이 따라잡으려면 백성들이 조금 못 따라오더라도 어쨌든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고요. 동시에 이렇게 바뀐 것들을 따라잡는데 뭘 고르고 말고가 있어. 그냥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지.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에 뛰어드는 태도 역시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그러한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옥균은 동시에 주장하길 홍지화 네가 다녀온 일본 우리는 왜 일본을 다녀와야 했느냐 우리는 왜 백성들한테 암행어사 형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조사실찰단을 보내려고 했느냐 그 작은 일본이 내가 말했던 이런 방식의 개혁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무시 못할 강국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청나라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야. 우리 조선에게 걸맞는 방식은 일본처럼 작은 나라지만 발전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시기는 84년 임오군란 직후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백성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개화라는 것에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은 둘 중에 온건이겠죠. 얘는 너무 이게 바뀌는 게 훅훅훅 빠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당시 백성들 의식에서는. 그러면서 당연하지만 이 온건파가 다수파, 세력이 훨씬 큰 세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권력자 세력인 민씨 세력, 그 명성황후 집안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고 잡으려면 이왕이면 큰 세력하고 노는 게 좋겠죠. 온건개화파와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의 조선의 모든 개화 정책은 대개 이 온건개화파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건개화파가 추진하는 이러한 점진적, 부분적, 소극적인 형식의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이걸 여기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혁을 추구하게 되니까 김옥균을 중심으로 했던 급진파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 거지. 특히 이 김옥균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온건개화파의 개혁이 맞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왜 청나라에게 내정간섭 따위를 당하고 있냐라는 거야. 이것만 봐도 뭔가 온건개화파의 개혁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뭔가 조정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혹은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조선을 개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개화 속도를 더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화를 더 넓힐 수 있을까? 맨날 이렇게 개화 떠들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개화당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이게 웃긴 게 이 둘 모두 개화파인데 별명은 급진개화파한테만 붙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얘네가 개화당이라고 불리더라도 얘네가 원하는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거죠. 당시 조선이 초기에 추구했던 우리 예전에 배웠던 별기군이니 방문국이니 혹은 기기창이니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급진개화파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온건개화파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진개화파들이 굉장히 위기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타를 가하는 사건이 생기니 바로 요 3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 다른 교과서나 문제지에 되게 잘 소개가 돼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과서에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교과서에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당시 이 급진개화파의 마음을 흔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고종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뭐니 해도 중요한 이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 재정 확보를 둘러싸고 고종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국가 재정하면 어디서 원래 나와요? 그치, 원래는 세금에서 나오는 게 국가 재정이잖아요. 그래서 고종도 처음에는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실은 당시 세금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민중이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고종은 세금을 더 늘릴 수 없고요. 그래서 뭔가 세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걸 당시 가장 인재 똑똑이라고 할 수 있는 온건급진개화파를 불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얘기를 좀 해봐라. 어떻게 해야 재정을 마련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급진개혁파인 김옥균 입장에선 굉장히 큰 찬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항상 임금님이 온건개혁파의 뜻을 주로 묻고 거의 결정도 온건개혁파 것만 들어줬는데 급진개혁파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고종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면 이때부터 고종이 온건보다는 급진개혁파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급진개혁파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김옥균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하려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김홍집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청나라의 재정 고문이었던,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멜렌도르프와 함께 임금님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돈이 없으세요? 그럼 돈을 만들면 되잖아요. 자, 이 온건개혁파 김홍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재정 확보 방법, 바로 화폐 발행입니다. 뭔가 지금 존재하지 않은 좀 더 가치가 높은 화폐를 새롭게 발행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재정을 충당하자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화폐 우리 찍어내려고 예전에 기구도 만들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전환국이라고. 이 당시 우리나라 돈 단위가 엽전, 전이나 환이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100원, 만원, 원을 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전이나 환을 쓴다고 해서 전환을 찍어내는 기관, 전환국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새롭게 화폐를 발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거를 당호전이라고 이름도 되게 멋지구려하게 탁 지어내요. 그러면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김옥균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왜 아니 되냐? 옛날에 해봤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더 가치가 높은 화폐를 새롭게 발행했다가 큰 코 다친 적 있잖아, 과거에. 언제였죠? 그쵸, 바로 대원군 시기였죠. 이 대원군께서 당시 화폐보다 100배나 더 가치가 높은 화폐를 함부로 뽑아냈잖아요. 그 화폐 이름이 당백전, 기억납니까? 뭐 하려고? 경복궁 지으려고. 이때 당시의 기억이 김옥균에게 떠오르게 되면서 김옥균이 당백전 해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아주 큰 부작용을 겪었어요 하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 부작용? 물가 상승인 거고요. 우리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인플레이션. 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껏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건 피차일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니 차라리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돈을 빌려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국가와 국가끼리 돈을 빌리자는 거지. 돈 있는 국가한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운 편으로 차관이라고 하거든요. 국가가 국가한테 돈 꿀 때 꾼다고 그러면 좀 없어비잖아. 그래서 차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 차관 도입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김홍집이 비웃어요. 아니 우리같이 작고 힘없는 나라, 다른 나라가 뭘 믿고 어떻게 갚을 줄 알고 돈 꿔준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옥균이 주장하는 거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 앞에서 봤듯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요거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해서 어린 시절부터 일본 관리들하고 친밀도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일본한테 몇 마디만 싸바싸바 하면 바로 돈 빌려올 수 있다. 임금님 나 좀 믿어주시오. 내가 무조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 빌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실은 이 방식도요. 물론 물가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엄청난 양의 돈을 빌리게 되면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우리의 의존도를 높이면서 일본이 나중에 조선 침략할 때 유리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실은 일본은 당시 김옥균한테 접근해서 돈 꿔줄게 이러고 있었긴 했거든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데 김옥균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메이지 유신까지 이뤄냈던 교양 있고 지성 있는 일본인들이라면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안 할 거야. 이게 약간 좀 순수한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옥균 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김옥균이 그 와중에도 불안해요. 왜냐면 항상 임금님은 온건개화파 편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보니까 이 두 방식, 하나는 화폐 발행, 하나는 차관 도입, 두 방식 모두 어쨌든 당장 우리에게 필요했던 개혁에 필요한 재정, 이걸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둘 다 부작용이 있을 거, 고종 입장에선 이왕이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고종이 둘 다 해봐라. 그러니까 온건개합화 편을 듣는 게 아니라 김옥균에게도 기회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옥균이 이거 무조건 성공시키겠어. 이제 고종에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급진개혁파의 대표로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얘기를 나눴듯이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차관해주세요. 하고 이 차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는 일본이 이제 조선 침략의 수단으로 쓸 겸 해가지고 차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의 이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이 차관을 못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김옥균이 기껏 이제 종이 받아왔어. 임금님이 도장 찍어줬어. 돈 줘. 했더니 옥균아 미안. 스미마생 하면서 이제 이거 못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급진개합파 김옥균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호언장담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고 무조건 더 빌려오겠습니다 했는데 빌려오기는커녕 빵원이잖아, 빵원. 그 사이에 이미 김홍집은 전왕국에서 돈 촥촥촥 뽑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재정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한 푼도 마련을 못하게 됐단 말이야. 오히려 교통비만 들었죠, 마이너스. 이런 부분에서 김옥균이 이제는 임금님이 날 믿어주지 않겠구나. 임금님한테 거짓말한 죄로 우리 급진개혁파가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굉장한 위기감이 느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제는 임금님을 말로 설득하는 건 글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힘으로써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정변, 쿠데타밖에 남은 게 없구나 라고 김옥균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예 김옥균이 이제 개혁에 대한 미련을 버렸으면 모를까 내가 이 개혁을 해야 하는 이 사명을 띠고 있는 한은 정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보니까 역시 군사 쿠데타야.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게 군대고요. 군사력이 엄청 필요해요. 근데 이 군사력으로 어떤 세력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그치, 지금 다수파인 온건개화파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온건개화파가 힘이 센 이유는 결국에는 민씨 세력과 붙어 있어서거든. 이 민씨와 온건개화파를 한꺼번에 제압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김옥균을 더욱 곤란하게 했던 건 이 온건개화파와 민씨가 다가 아니야. 실은 김옥균이 어렸을 때부터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아서 일본하고 친밀했던 것처럼 이 온건개혁파 세력 역시도 양모운동을 롤모델로 한 만큼 청나라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청나라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영향으로 당시 약 3천여 명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내에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얘네를 쉴드 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있어. 이 상황에서 김옥균이 이 어지간한 군대로는 절대 얘네를 공략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시츄에이션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아무리 김옥균에게 남은 방법이 정변뿐이고 김옥균이 정변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살골이에요. 너무 군사력과 권력이 막강해. 그렇게 되는데 하늘이 김옥균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이때 갑자기 중국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전쟁인데요. 바로 청푸 전쟁이에요. 같은 말로 청불 전쟁이라고 해서 내가 농담 삼아 청소년 관람 불가인 전쟁이라고 막 그렇게 장난친 적이 있었던 전쟁인데요. 바로 청나라가 조선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내 땅이야 라고 믿었던 동남아 한 지역을 프랑스가 건드리면서 생긴 사건인데요. 자, 이 지역은 베트남인 거죠. 내가 베트남 꼭 그때 세계사 할 때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베트남 지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청나라는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프랑스랑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편 전쟁 때 겪어봤잖아요. 프랑스 군대가 적당히 센 게 아니거든. 엄청 세거든. 여기에서 청나라가 유리하게 필 수 있는 전술이 쪽수예요, 쪽수.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게 최고기 때문에 당시 조선 내에 머물고 있던 이 3,000명의 군대 중에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군대를 베트남으로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가 청나라 본국으로 철수를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김옥균 입장에서는
완전 아싸라비한 거죠. 3천 명이랑 싸워야 되는 줄 알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가 이제 한 1,000여 명밖에 안 남은 거잖아. 이 정도면 그래도 승부를 볼만하다라는 거야. 김옥균한테 일종의 희망이 생긴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당시 시국을 유심히 관찰 중이던 김옥균의 절친 일본이 김옥균을 쓱 불러요. 옥균아, 지금 너 뭐 할라 그러지? 내가 눈치 다 깠어, 임마. 네 성격 모르냐? 너 이대로 짜져 있을 놈 아니잖아. 너 지금 뭐 준비 중이지? 내가 안 그래도 전에 너 차관 이거 못 해준 거 되게 찜찜했는데 네 이번에 이거 사고 칠 때 우리가 힘 빌려주마. 니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고? 나 지금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래? 우리 재물보 조약 때문에 조선 내에 우리 경비병들 있거든. 이거 니 갖다 써라 정변할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게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적의 방어력은 낮아졌는데 우리의 공격력은 높아진 거죠. 나에게는 공격만이 살 길이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김옥균이 정변을 안 일으키면 그건 바보죠. 그래서 이 당시 갑신정변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고요.